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허하라. 오늘 평화가 왜 강원도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행복이고 경제다. 강원도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강원도가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가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좌우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경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죠. 왜 평화가 강원도에서의 경제냐? 우리 냉전 시대에는 강원도가 변방과 낙후의 이미지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냉전 시대가 뭡니까? 남과 북이 총뿌리를 서로 맞대고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남과 북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그리고 또 이 분단 상태에서는 강원도는 변방과 낙후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떨치지 못했죠. 그래서 강원도는 늘 전쟁을 생각하면서 지역 개발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져 왔고, 또 주민들 삶에 모두 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그런 숙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냉전 시대의 변방과 낙후, 이것을 바꾸려면, 이 변방과 낙후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무엇이 등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이 한반도의 평화가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으면 강원도는 냉전 시대의 변방과 낙후에서 중심이 되고, 한반도의 중심이 되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강원도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냉전 시대의 변방이었는데 평화가 도래하면, 평화시대가 도래하면 강원도는 남과 북이 교류 협력하는 평화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면 바로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강원도는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고 성장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를 그동안에 우리가 강원도가 지켜왔는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이제 이 강원도가 평화시대가 되면 바로 뭐가 되냐? 보훈지역이 되는 겁니다. 보훈지역. 여러분, 우리 보훈가족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어 온 분들을 우리는 보훈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땅도 강원도가 바로 보훈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낙후와 변방 규제로 인해 강원도가 당해왔던 희생을 평화로 보상받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고 정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희생하면 토지 보상도 하고,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나라가 보상해 주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의무고, 온당한 의무고 정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웠던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그 무시무시했던 핵폭탄 잘 아시죠? 원자폭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참 참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분단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원자폭탄이 터져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해방은 되었지만 국토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만들었죠. 그때 참여했던 미국의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오펜하이머 박사입니다. 그 오펜하이머 박사가 미국 국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 혹시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오펜하이머 박사가. 뭐냐? 전부 국회의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펜하이머 박사가 말한 답은 바로 뭐겠습니까?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바로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라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은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유명한 말이죠. 한반도에 만약에 원자폭탄이 아니고 평화라는 폭탄이 터지면 강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라는 폭탄이 터지면 우리 강원도는 낙후에 변방에 굴레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 경제가 번영하게 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야말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 핵폭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반도의 평화, 강원도의 평화, 강원도의 평화가 오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균열을 벗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화를 이뤄내는 문제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 먼 길을 가기 위한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큰 거대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분단의 체제 속에서 한 70년 넘게 우리 살아온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는 지금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균등이란 단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에서 최상의 규범은 뭐겠습니까? 바로 균등입니다. 이 헌법 전문을 보면 이 균등이란 말이 모두 3번 나옵니다.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헌법 전문에 나오는, 헌법 전문에 강조되는 말입니다. 자, 헌법 전문에 이렇게 균등이 강조되고 있는, 뒤풀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이 주인이고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예를 들면 삼권 분립과 같은 더불어 한 사람이 통치하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살든 강남에 살든 강원도 태백에 살든 철원, 양구에 살든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현실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국가는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불균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등, 불평등,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강원도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하에서의 강원도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김구 선생이 해방되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제와 공화제라는 것인데,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뭐 국민의 권리 또 의무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그거 잘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제와 공화제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지만 그것은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고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을 김구 선생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내가 힘세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공부 많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자기결정,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권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책임성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부여되고 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이웃,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체제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바로 이 공화의 정신인데, 공화는 바로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만 똑같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차등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존 롤스라는 미국의 정치 사상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정의론이라는 것인데, 그 정의론에 기회균등이라는 정의의 제1법칙에 이어서 정의의 제2법칙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바로 차등을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다 똑같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 사회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의 그런 기회를 다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불균등. 이거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바로 국가가 그 차등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바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만들라는 법 의무를 국가한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두막이 불행하면 궁전이 불안하다는 말이 있죠. 어느 지역이 누가 어떤 계층이 너무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살게 되면 국가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힘들게 살아서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역의 한 가정의 평화, 한 지역의 평화, 그리고 국가 전체의 평화를 이뤄내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계층 간의 불평등,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 간의 불평등. 지역 간의 불평등을 얘기하자고 보면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맨 하위권의 불평등의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 구조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다 지역이 골고루 잘 살까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많이 클까요? 다른 나라도 다 물론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불균등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토 통합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투표에서 나옵니다. 선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유권자의 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 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는 유권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죠. 제주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제일 적은 곳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한테 한 표밖에 안 줍니다. 한 사람한테 2표 줄 수 없죠. 대학 총장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똑같이 한 표입니다. 재벌 기업 총수도 한 표고 가난한 사람도 한 표입니다. 민주주의는 똑같이 1인 1표의 균등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한 표밖에 없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 한 표씩 주어지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은 힘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 권력은 투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강원도의 인구적은 강원도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간 대립, 영혼함의 갈등, 잘 아시죠? 지역 감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이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힘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걸 이름하여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사람들이 정의인 것처럼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 편중이 심하죠. 그리고 소수 약자를 보듬어줘야 되는데 배제하는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 때마다 갈리죠. 자, 우리 강원도민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4개군씩 묶여서 있죠. 거기다 춘천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춘천이 둘로 나누죠. 그래서 강북은 철원, 화천, 양구에 가서 묶여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이쪽 춘천,
강남 지역은 따로. 이렇게 같은 춘천인데도 이 강북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에 가서 묶이는데 왜 그러지? 인구가 모자르거든요.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수가 인구 상한선에 모자르기 때문에 강원도는 국회의원 수가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서 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갈리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국에서 5개 시군이 묶였던 선거구 강원도에 2개인 거 아시죠? 자, 이런 서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분열과 갈등의 민주주의입니다. 온 나라가 갈려가지고 진영 논리가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균등 민주주의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인구가 50% 돌파하고 지방은 또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 또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어르신들만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중앙정부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체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과 권한을 가지고 온 나라를 자원을 배분해 주는데 힘이 적은 지역에 많이 오면 좋겠는데 그래야 불균등하고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적은 지역으로 자원과 돈이 많이 가니까 강원도는 거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중앙정부 중심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인구 적은 지역의 정치적 권익을 확보해 주고 있을까요? 자, 미국 59개 주에 모두 똑같이 2명씩, 스위스 26개 주에 똑같이 2명씩, 하원은 인구 수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지만 상원은 주대표, 지역대표로 다 똑같이 2명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2명, 경기도도 2명, 서울도 2명, 이렇게 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권익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16개 연방주에 모두 69명의 상원을 파견을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국회의원 들어가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주정부 대표들로 지역 대표형 상원을 구성합니다. 그럼 강원도 대표가 가가지고 하원 국회에서 인구 많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뭐 정책을 강원 지역에 불리한 법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강원도 대표들이 가서 상원에서 저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 프랑스 같은 나라도 상원은 거의 지역에 있는 유권자 선거인단들이 뽑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정회하고 또 이 전인대하고 2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양원제를 만들었을까요? 미국 헌법 제1조를 보면은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가 헌법 제1조에 나옵니다. 나라를 만들 때 인원이 적은, 인구가 적은 델라웨어 같은 조그만 주하고 버지니아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겪고 있는 서름을 겪게 될까 봐 델라웨어 같은 작은 주에서는 같이 합치지 않으려고 하죠. 아니 국회를 만드는데 버지니아는 국회의원이 10명이고 우리는 1명밖에 안 되면 너네가 모든 법과 정책, 재정을 다 가져가고 좌지우지할 텐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하고 같이 합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커네티컷 주 대표들이 타협안을 제의하죠. 아, 그래 맞아, 너네들 인구 적은 지역이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니 주의 규모가 달리 각 주마다 똑같이 상원을 만들어서 2명씩 뽑자. 하원은 인구 많은 대로 인구 수에 따라 하지만 상원은 똑같이 2명씩 배치해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 제1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더 그리트 컴프로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대타협. 이것도 모자라서 더 Three Fifths Compromise라는 원칙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 남부는 사람은 많은데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는데 북부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쳐주는데 투표권은 주지 않지만 흑인 노예 1명을 사람 5분의 3명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유권자수를 늘려주고 세금 내는 인원수를 늘려주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힘 약한 지역도 동등하게 배려해주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연방 자치분권과 이 연방제에 의한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서 200년 만에 세계 최애 강대국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흑백 갈등이라든가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꼭 민주주의의 전범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200여 년 만에 세계 최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힘 약한 지역까지도 다 보듬어 가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온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제도를 도입을 했죠. 언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해보자. 힘 약한 지역도 우리가 보듬어서 가는 제도를 만들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상원제도입니다. 당시에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불렸습니다마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양원제 개헌안이 됐지만 시행이 안 되고 60년 7월에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을 선출해서 참의원이 바로 상원입니다. 서울에 6명, 경기도에 6명, 강원도 4명. 지금 서울, 인천, 경기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도는 8명밖에 안 되지만 당시의 상원은 인구 격차를 좀 두긴 두었지만 비슷하게 각 도에 상원을 배정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서울이 49명, 인천 13명, 경기도 59명으로 해서 모두 121명. 여기에 비례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죠. 수도권 국회의원이. 근데 당시에는 비율로 보면 서울 6명, 경기도 6명, 강원도 4명, 다른 지역도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적은 지역이 억울하지 않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요. 근데 불행히도 5.16이 1961년 발생하면서 단원제가 국회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단원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 단원제 국회에서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숙명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전의 전기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원도처럼 인구 적은 지역의 정치적 권익을 확보하자고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그동안의 개헌 노력이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5명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한테 모두 지방 분권형 개헌 그리고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수용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위에 상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번번이 좌절시켰고 제가 생각한 데는 대통령도 국회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국민들한테는 개헌을 해라 했지만은 국회 벽을 못 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민들이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 개헌을 위한 국민 개헌 발의안제가 1972년 유신 헌법 때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하고 국회만 헌법 개헌을 할 수 있게 헌법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포인트 국회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양원제 국회를 이뤄내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 정책적, 법제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살아갈 길은 뭐냐? 바로 답이 평화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가 양원제로서 정치적 인구 적은 지역에 정책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상정을 해놓고 우리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 배경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